예, 오늘은 행정법 강의를 네 번째 강의겠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법원이 뭐냐? 법원의 뜻도 문제죠, 그렇죠? 법원의 뜻은 행정법의 인식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겠죠. 예. 성문법원하고 불문법원이 있고, 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우리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헌법과 헌법 원리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력이 윗단계인 그런 원리들이 될 겁니다. 자, 헌법에 먼저 민주국가의 원리가 있고요. 민주국가의 원리를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뭐 국민의 행정의 참여, 뭐 행정의 공개 투명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치국가의 원리로서 법치국가의 원리를 세 개로 분설하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원칙, 행정 구제 제도를 완비해야 될 것,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다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또 세 가지 파생 원리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행정기본법 제6조에 기재돼 있다, 규정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좀 미스가 났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안,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 제정 안에서는 6조였거든요. 근데 행정기본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서요. 내용은 변하진 않았어요. 내용은 대부분 다 그대로인데 조문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8조입니다. 6조가 아니고 8조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고쳐주시기 바라요.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법률이 행정에 우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행정규칙이 뭐냐 또 이제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말고사 직전쯤 되면은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행정 입법의 종류 중에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고 행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정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례와 법률 우위 원칙과 관련해서 이 국가 선점이론, 국가 법률 선점, 법률 선점론이죠. 법률 선점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입법 사항이 법률에도 규정돼 있고 조례에도 규정돼 있으면 조례는 그 자체로 법률 우위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수정된 법률 선점론이라고 해서 이 국가의 법령이 최소한의 규제 조치를 정하는 데 불과하고, 그 이상의 규제는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은 굳이 이 법령에 있는 내용을 초과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겠다라는 게 이제 수정된 법률 선점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공부하시면은 좀 아시게 될 텐데, 아직은 지방자치법까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배우시기에는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뒤에 이제 뒷부분에 지방자치법 부분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수권을 받아야지 행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의회가 제정한 그 법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복잡 다단하고 그죠? 한 세상에서 법률은 항상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법률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필요하고 항상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정이 되질 않아서 제정이나 개정되지 않아서 혹시 그러면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은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굳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해 중에서 뭐 침해 유보설, 전부 유보설, 극부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통설적인 견해는 그리고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은 이 중요한 사항 또는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중요한 사항인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규율 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 그죠? 대략 침익적 행정에 관한 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들일 테니,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거 말고도 의회 절차의 공개성과 이익 조정의 기능에 비추어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고도의 필요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질적인지 여부를 따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기본법도 기본적으로 침해 유보설하고 중요사항 유보설의 근거에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의 원칙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법규명령과 법률유보의 원칙 또 마찬가지로 행정입법 시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인데요. 자, 헌법 119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만은 법률 유보의 원칙, 즉 법률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그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자치사무하고 단체이임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헌법 119조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 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주의가 규정돼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9조의 관점에서만 보면,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뭐 위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권 제한 법률주의, 즉 37조 2항, 헌법 37조 2항의 관점에서 보면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까지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 이런 때,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더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원칙은 조례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되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죠?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괄 유인 금지 원칙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해서. 예,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중에요. 사회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은 사회보장 행정, 공급행정, 조성행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례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비례원칙은 그 수단과 목적의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수단과 목적 실현의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즉 수단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행정에서 수단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행정기본법 8조라고 설명했는데 법안에서는 8조였는데 통과된 실제 법에서는 10조입니다. 10조. 예, 수정해 주세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 또는 최소 침해 원칙이 있고요. 상당성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 이런 세 가지 파생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는 경찰행정법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는 헌법상의 원리로 격상이 돼서 모든 법 영역에서 다 작동되는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재량권 행사의 한계 나중에 또 이제 뭐 기속행위니 재량행위니 이런 거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작동되는 비례 원칙은 주로 마지막 거 협의의 비례 원칙입니다. 협의의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철회의 한계. 요것도 나중에 이제 그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필요, 이게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가 뭐 여러 가지 헌법상의 원리들이 다 포괄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비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은 위법한 거죠.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 명시적 언동, 무시적 언동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 정당성 하고 존속성에 액센트를 주시고요. 에 대해서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은 신뢰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만한 신뢰여야 된다. 그것도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 보호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자, 일단은 이론적으로는요, 그죠? 아까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법치국가의 원리가 파생되는 게 일단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법률 위반 원칙, 법률 우위 원칙, 뭐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서 두 번째로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 안정성에서 파생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이요. 자, 그러면은 신뢰보호 원칙을 한번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막 어떤 앞에 큰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을 쫓아서 막 저도 이제 가고 있는데 트럭이 빨간불인데 확 지나갔어요. 저도 뭐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신호가 뭐 괜찮겠거니 하고서 쟤도 지나가는데 나도 지나갔어요. 근데 경찰이 걔는 보내고 나만 잡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한테 배웠으니까. 신뢰를 보호해달라. 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이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대우 문제라고 해서 이걸 받아주면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건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하고 신뢰 보호 원칙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 예. 그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도 역시나 행정기본법에요. 규정이 돼 있는데요. 행정기본법 12조 1항에는 신뢰 보호 원칙이 규정돼 있고요. 12조 2항에는 신뢰보원칙에서 파생되는 실권의 법리가 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 1항에 신뢰보원칙, 일반적인 신뢰보원칙에 관한 설명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12조 2항에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신뢰보호의 요건이 뭐냐?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행조치에 의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에 보호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관계자가 신뢰에 기인한 처리가 있어야 되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판례는 이제 4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즉 보호가치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의 보호가치성. 세 번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네 번째, 행정청이 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청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처럼 약속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죠? 보여서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서 뭐 돈을 투자하거나 뭘 했겠죠? 했는데 행정청이 태도를 돌변해서 그죠?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제 신뢰보호원칙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즉 법적인 안정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편한데요. 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더 좋아요. 판례에도 있고요. 판례에도 폐기물 처리업에서의 신뢰보호 원칙 문제가 있거든요. 자, 보통은 이제 어떠한 영업을 하는데요. 어떠한 영업을 하는데 다 시설을 갖추고, 그렇죠? 영업의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영업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겠죠. 예컨대 유흥주점을 하고 싶다, 술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술집에 맞는 위생 시설이나, 그죠? 그런 식품위생법에 있는 요건들을 다 성취해서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개업할 준비 끝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청장을 찾아가서 영업허가를 내달라 하면 구청장이 영업허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그렇게 되죠. 근데 폐기물 처리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폐기물 처리업은 더 쉽게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자력 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업이에요. 그러면은 시설을 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놨어요. 짓고서 원자력 발전소 설치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관에서 행정청이 안 해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일이 난 거죠. 폐기물 처리업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처리업도 큰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땅을 막 파야 되죠. 판 다음에 각종 뭐 오염 방지 처리를 하고 시설도 한 다음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영업허가를 안 내주지 않았어요. 물론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보통 폐기물 처리업 하는데 한 200억 내지 200억 이상 돈이 필요하거든요. 땅도 큰 땅을 사야 되고 시설도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리스키하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이나 원자력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해놓냐면은 먼저 적정 통보 제도가 있습니다. 적정 통보예요. 적정 통보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설계도 같은 거죠. 뭐 계획서, 사업 계획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시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 오염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고, 주변 민원인들한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계획을 다 짜죠. 짜가지고 그 계획서를 이제 관에다 내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 허가를 내줄 거냐? 미리 물어보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덜 리스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정 통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정 통보도 행정행위다. 일단 행정행위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우선은 적정 통보도 행정행위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자, 적정 통보를 해줬다. 해줘서 이 사람이 이제 해줬으니까 그 계획대로 다 시설도 하고 자금도 마련하고 부지도 마련해서 적정 통보에 따라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관에서 행정청에서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한테는. 그죠?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과거에 적정 통보를 할 때 자기가 요건이 다 갖춰줬는 줄 알고 적정 통보를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요건을 다 갖춘 게 아닌 거다라고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통보를 해주긴 했지만 허가를 못 내주겠다. 또는 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건을 보죠. 아까 학설에 따른 요건 5가지고요. 그다음 판례에 따른 요건 4가지죠. 자, 실내보호원칙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판례에 따르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공적인 견해표명이 뭐예요? 적정 통보죠.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행정청이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다. 이 사람이 거짓이나 속임수를 써서 적정 통보를 받아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적정 통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라든지 또는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보호할 만한 신뢰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발각이 되면 취소될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한 신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에게 어떤 허가를 받아냈다.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아내면은 나중에 취소될 거라는 거는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신청 당시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신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신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요건이 뭐예요? 판례의 기준대로면요.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다. 자, 적정 통보를 믿고서 이 사람은 지금 200억 이상의 자금과 시간과 이런 거 비용과 이런 것들을 투입한 거죠. 예, 투입했는데 행정청에서 허가를 안 내줬다. 그럼 이 사람은 파산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신뢰보호 원칙이 작동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신뢰보호 원칙은 지켜진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 요건에 맞지 않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무슨 원칙이 어긋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에 어긋나는, 그죠? 네, 그런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만약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지켜졌는데, 지켜졌죠?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신뢰보호 원칙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착안을 해야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면은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죠? 뭐가 더 필요하냐?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자,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여기에서 이 사안에서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오는 공익이겠죠. 자, 신뢰보호 원칙은 공익을 대변합니까? 사익을 대변합니까? 사익을 대변하겠죠. 그러면은 공익과 사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무슨 원칙을 배웠어요? 무슨 원칙이죠? 비례 원칙 중에서 협의의 비례 원칙이 있죠. 협의의 비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죠. 공익과 사익에 무게를 달아서 공익이 우월하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익이 우월하면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희생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건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뢰보호의 요건은 우선 판례에 따르면 네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서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인에게 이익이 침해돼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다. 즉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와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돼요. 예컨대 같은 적정 통보에 근거한 그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고 하더라도요. 자, 저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신뢰죠. 그죠? 신뢰가 되는 선행 조치죠. 맞죠? 예. 근데 예컨대 행정청에서 어떻게 적정 통보를 했냐면 조건부 적정 통보입니다. 그 땅이요. 그 땅이 그 도시 지역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에요. 용도가 아닙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은 일종의 도시계획 절차라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처분이거든요. 예컨대 그 도시 지역 주거 지역이 있고요. 공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 등등등이 있습니다. 요 책 말미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폐기물 처리업을 주거 지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거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따라서 행정청에서 적정 통보를 해주되 용도 지역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영업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일단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조건부니까요.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비로소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행하는. 네. 그리고 그 적정 통보는 영업 허가에 대한 선행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지 용도 지역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적정 통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르는 공적인 견해 표명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구조가 조금 더 어드밴스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법령에 대한 해석, 추상적인 어떤 답변들 있잖아요. 예. 예컨대 뭐 행정청에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고 민원을 냈다라든지. 그래놓고서 그 뭐 행정청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상정하지 않고요. 구체적인 사안을 상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답변을 믿고서 어떠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예.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일을 담당하는 그 권한을 가진 어떤 담당자의 답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즉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고서 그 밑에 사례들을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이나 확언이나 행정계획이나 행정지도 등 이 형식을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자, 묵시적인 견해 표명도 있을 수 있죠. 묵시적인 견해 표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생각하는 게 적극적인 어떤 견해 표명에 따른 그런 신뢰 보호의 문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상상이 될 텐데 이 묵시적인 견해 표명에 따른 신뢰 보호 문제가 이른바 실권의 법리입니다. 실권의 법리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보호 가치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이 적정 통보, 저 사례에서는 적정 통보죠.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는데 속임수를 썼어요. 그죠?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는데 거짓이나 속임수를 썼거나, 그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런 건 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행정청이 지금 위법한 적정 통보를 했다라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특별한 뭐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알 수 있었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당한 신뢰가 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위의 신청서를 내서 그죠? 접종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나는 이미 내가 설령 나중에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용케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발각돼서 그 허가가 취소될 거다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또는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신뢰까지 보호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교재에 제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가 그러면은 34페이지입니다. 신뢰 보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적정 통보를 했으면 만약에 저게 신뢰 보호 원칙이 이제 관철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적정 통보를 했으면 내 신뢰가
보장되려면 가장 원형적인 모습은 뭐예요?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존속보장이죠. 존속보장. 존속보호죠. 네, 신뢰에 대한 존속보호입니다. 만약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게 따라서 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뭐 다른 사유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신뢰는 보호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컨대 뭐 손실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치 보호라고 합니다. 가치 보호. 원칙적으로 보상 보호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존속 보호가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한계인데 이것도 이미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통보가 위법한 적정통보예요. 적정통보인데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이 관철이 되는 거고요. 법률적 합성의 원칙은 무너지는 거죠. 반대면은 즉 위법한 적정통보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 법률적 합성의 원칙은 잘 작동이 된 건데 신뢰보호 원칙은 침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왠지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법률적 합성 우위설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 아까 법치국가의 원리 3원칙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고, 하나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신뢰보호 원칙은 어디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습니까?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적합성의 원칙도 하나의 헌법 원리고요. 그죠? 신뢰 보호 원칙도 하나의 헌법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우위를 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양자는 같은 레벨의 헌법성의 원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동의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동의설에 있고 통설도 동의설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신뢰보호의 요건만 갖춰졌다고 해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바로 작동해서 해당하는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익형량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주로 공익을 대변하는 거고요. 신뢰보호 원칙은 사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헌법 원리 중에 비례 원칙, 그죠? 비례 원칙 중에서 협의의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익 형량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적용되느냐? 자,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도 있고 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헌법 시간이 아니라서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 입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법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제 헌법 시간이 되는 거고요. 행정입법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제 이 행정법 시간이 되는 건데 뭐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얘기가 있고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 형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요. 뒤늦게 생겼어요. 제가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 당시에는 이게 법률에 어긋난지 안 어긋나는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지 않아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했겠죠, 그 행위를. 그죠? 근데 나중에 그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나중에 법률을 만들어서 나를 징역 1년에 처했어요.
그럼 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이 나라에서. 그죠? 언제 어느 때 법을 만들어서 나를 처벌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봐서 형법 혹시 배우셨어요? 형법의 재형법정지 똑같습니다. 예, 재형법정지의 파생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벌 소급표 금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 과거예요.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 상태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입법, 법규명령을 만들어서 나에게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죠? 무섭잖아요. 언제 어느 때 법을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그러고요. 과거에 완성된 사실 상태에 대해서 사후적인 입법을 하는 거를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하고요. 과거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시작은 돼 있어요. 과거에 그 사실관계가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 소급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니죠. 그죠? 네.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 아니니까. 현재 진행형 사실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부진정 소급표라고 합니다. 부진정 소급표. 자, 진정 소급입법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법적 불안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면 그러한 설령 소급 입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는 적용되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 사안에서는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 소급표는 구법령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법령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야 돼요? 개정 후의 법률이 적용돼야 돼요? 신법령을 적용하면 무서워서 못 사니까 구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예,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진정소급 입법도 반드시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무효냐, 위헌이라서 무효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있어요. 그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서 독립투사들을 잡아 쳐넣어서 그 대가로서 돈을 받아서 막대한 부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과거에 그런 행위를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나라를 팔아먹겠죠. 맞잖아요. 그걸 용서해주면은 후세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재산이 계속 고스란히 과거에 나라를 팔아서 받은 돈이 내 아들한테 상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러면은 뭐 사람이 꼭 그것 때문에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는 교훈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다 나라를 팔아먹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소급 입법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한 골백 번 팔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진정 소급표라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쓰면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익이 적거나, 그죠?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신뢰보호 요청이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소급 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원칙은 아닌 거죠. 원칙은 아닌 거죠. 극히 예외적인 현상인 거죠. 반대로
부진정소급입법은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법이라는 건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말입니다. 항상 개정되도록 돼 있는 거죠. 현실이 변경되면은 법도 변경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현실이 변경됐는데 법률이나 법규 명령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은 말이에요. 항상 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신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법률이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법률은 항상 똑같아야 되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후진적인 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구법령에 대한 신뢰는 항상 없는 거죠. 법률은 항상 개정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럴 운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입법의 원칙은 괜찮다는 거죠. 괜찮으면은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태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법이 개정되면 신법을 적용해야 돼요? 국법을 적용해야 돼요?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 당시의 건축법에 의하면 신청 당시의 건축 법령에 의하면은 건축 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냈는데 행정청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해도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건축 허가를 내줘야 돼요? 내주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진정소급입법에서는 이런 경우처럼 부진정소급입법에서는 새로운 법령,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다만 느닷없이 법률이 개정이 돼서 뭐 국민의 권익을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침해되거나 어떤 혼란한 법률 상태가 도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구법령에 따른 어떤 그래도 신뢰하고 새로운 법령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긴 하죠. 예, 그런 거를 주로 조정해 주는 게 경과 규정입니다. 경과 규정. 여러분들 법률 읽어보시면 부칙에 제 몇 조는 1년 후에 적용한다.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아까 건축 허가를 내주면은 뭐 이렇게 보통 부칙에 적혀 있겠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한 건축 허가는 구법령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과 규정들을 두어서 신뢰보호를 부진정 소급표에 있어서 신뢰보호를 조정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대한 신뢰는 원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은 항상 개정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자,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험과 같은 거는 이미 계획이 미리 공지가 돼 있죠. 예컨대, 제 몇 회 변리사 시험은 뭐 절대평가제로 하겠다라고 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시험이 임박했는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상대평가로 또는 평가 방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죠.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될 거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대한 규정은 적어도 그 시험 볼 때까지는 안 개정될 거라고 신뢰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를 유도된 신뢰라고 합니다. 유도된 신뢰.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문제가 돼요. 시험이나 아니면 뭐 국가가 유도한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나라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확 치면서 하면은 이 사람은 낭패를 보게 된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시험에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유도된 신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부진정 소급 입법에 있어서도 유도된 신뢰는 그 무게를 상당히 무겁게 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이 작동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부진정 소급 입법에서는 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진정 소급 입법은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 되겠지만 부진정 소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뭐 와이낫이 되는 거죠. 왜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조정하는 게 입법적으로 경과 규정이고 설령 경과 규정이 있거나 뭐 있다고 하더라도 없거나 하더라도 또 신뢰보호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는데 그때 바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법령을 적용하는 거는 공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죠? 구법령을 적용하는 거는 사익을 하는 거잖아요. 신뢰보호 원칙이 작동돼서. 그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누차 반복돼서 설명하지만 통상은 개정법령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된 신뢰 특히 시험에 있어서의 신뢰는 그 신뢰 사익의 무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에서 부진정 소급표가 위헌이어서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은 신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례, 개정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례가 많겠어요? 계속 설명했죠? 법은 항상 개정되기 마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후자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전자, 즉 신뢰보호 원칙이 작동돼서 구법령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판례는 상대적으로 엄청 소수겠죠. 법률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를 판례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에 있어서의 신뢰보호는 즉 우리 행정법 시간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거기 그 36페이지에 판례는 하고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률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법규명령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사례가 3-4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체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죠. 아까 적정통보 할 때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 즉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주면 그게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것처럼 신뢰를 줬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법률적 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저촉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이 철회입니다. 그럼 일단 당장 여러분들이 궁금하겠네요. 취소는 또 뭐고 철회는 또 뭘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취소는요. 어떠한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요. 성립할 때부터 이미 위법한 거예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의 관념상 법률적 합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아무리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위법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가 작동하면은 그 법치 국가 아니라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작동하면 그 비록 수익적인 행정행위지만 취소돼야 되는 거죠. 즉,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그죠?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취소는요, 이미 성립 당시부터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에 대한 시정이죠. 그래서 하자의 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의 시정. 키워드로만 말씀을 드리면 취소는 하자의 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회는요. 철회는 어떠한 행정행위가요. 또는 처분이요. 적법하게 성립했어요. 적법하게 성립했는데 그 행정행위를 유지하게 되면 중대한 공익상의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그걸 철회라고 그래요. 즉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변경의 반영이죠. 아까 취소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의 시정이죠.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변경의 반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유흥주정 허가를 받았어요. 유흥주정업 허가를 받았어요. 식품위생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은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겠죠? 네, 식품위생법이 실제로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서 손님 접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각을 해서 법에 영업 취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영업 취소를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취소예요, 철회예요? 취소예요, 철회예요? 실적법상의 취소하고요. 학문적인 취소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취소하고 국회의원들이 뭐 행정법을 잘 배워서 행정법 교과서대로 법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개념하고 규정하고 강학상의 개념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에서 어떠한 유흥주정업자가요, 위생조건을 어겨서 영업 취소를 받았습니다. 취소예요, 철회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식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유흥주정업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어요? 위법하게 받았어요? 허가 자체는 적법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다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라는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영업 허가를 계속 유지시켜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영업 취소예요? 영업 철회예요? 영업 철회죠. 그러니까 실적법상 용어하고 강학상의 용어는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철회는요. 아까 취소는 하자의 시정이니까 법률적 합성의 원칙하고 신뢰보호 원칙의 충돌이잖아요. 이익형량이 필요하잖아요. 자, 철회는요. 철회는 사정 변경에 따른 행정의 어떤 적응성과 사익의 보호죠.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사익의 보호죠. 요 관계의 충돌이다.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약이에요. 확약은 장래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확약이 아니라 확언이고요. 그 중에 확언 중에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거를 확약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확약. 이런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이 작동하겠죠.
그 다음에 계획보장입니다. 자, 어떤 행정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공표되겠죠. 자, 행정청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또는 도시계획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서 어떤 투자를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도시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이 원칙적으로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법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법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변경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변경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계획이라는 건 그야말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항상 변경될 게 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항상 변경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보장 청구권을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실권이에요. 실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관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거기에 해당하는 처분의 상대방이 뭐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뢰에 어긋나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신뢰보호 원칙의 일반적인 경우는 행정청이 어떤 적극적인 견해 표명을 한 거죠. 적정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죠.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특별히 실권이라고 합니다. 실권. 예.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겠어요? 보통 제재적 처분에서 문제가 되겠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뭐 면허 정지 한 3개월 정도를 100일 정도를 받아야 될 나쁜 짓을 했어요. 해서 경찰한테 발각됐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년이 지나도록 면허 정지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면허 정지를 떡 했어요. 그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네. 이런 게 실권의 문제입니다. 실권의 문제. 근데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즉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 즉 소극적인 견해 표명에 따른 신뢰보호 문제죠. 는 뭐 상당수가 제재적 처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주로 제재적 처분과 관련돼 있겠죠. 근데 판례를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권의 법리가 작동되는 경우가 적용돼서 제재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라고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데 행정기본법에서요. 행정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면 실권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판례가 뭐 그때그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물론 뭐 아무렇게나 엿장수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판례가 뭐 어떤 특별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명확해졌다. 일단 실권의 법리는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 규정돼 있고요. 실권의 법리 일반적인 거는 12조 2항에 규정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이런 법리들만 그냥 써져 있고요.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문이 있는데 제재적 처분의 제척 기간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기본법 23조인가에 규정돼 있어요. 나중에 제척 기간 설명할 때 다시 똑같은 거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드리면 제재적 처분에 관한 한 5년이 지나면 처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재적 처분이 뭐냐가 문제겠죠? 인가, 허가, 지정, 승인, 등록, 신고 수리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소,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 이렇게 한정돼서 열거돼 있습니다. 요것에 관해서만 5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 외에 다른 제재적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재적 처분이 아닌 다른 행정 작용은 일반적인 실권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실권의 법리가 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23조의 제재적 처분에 관해서만 특별 규정으로 5년의 제척 기간을 더 놨는데 거기서 말하는 제재적 처분은 인가, 허가, 지정, 승인, 등록, 신고수리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그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한정해놨다. 가 첫 번째고요. 대상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 기간은 5년이고요. 기산점이 중요하죠. 기산점은 위반 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해서 바로 행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5년이 되는 거고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이면 그죠? 제척 기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어야지 쉬울까요? 마치 형법에서 계속 본 것 같은 거예요. 예컨대 제가 불법 건축물을 줬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존속하는 한 계속 위반 행위가 종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 얘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제재적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재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건상. 네, 재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1년입니다. 1년. 합의제 행정기간의 경우에는 2년이고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인데요.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차별이 있어야죠. 차별이 있어야지 평등의 원칙을 논하지 않겠어요?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럼 또 달라지죠. 예컨대 남성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남자도 다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여성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진 않죠. 자원해서 갈 수는 있죠. 네. 의무적으로 가진 않아도 된다. 차별이 있는 거죠. 같은 인간이라 이 비교 집단 설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중에 남성 여성이라는 비교 집단에서 차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요새 반패미들이 있어서 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들 빼고요. 독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게 평등의 원칙에 관한 얘기고요. 구체적인 거는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부당결부금지 원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